당신이 어쩌면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아이일지도 몰라요. 떨리는 목소리에 강연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마주 선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전 어려서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예요. 이제 와서 누구의 잃어버린 딸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원망으로 단단히 굳혀온 마음이 막 풀리려던 매듭을 도리어 더 단단히 올가매던 순간이었습니다. 종아리에 남은 오래된 화상 자국 하나가 어떻게 두 사람의 어긋난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는 걸까요? 진실은 과연 풀려난 오해를 화해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이영화가 반찬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좁다란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손주 고결을 살뜰히 챙겨준다는 그 집에 직접 고마움을 전하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부터 수행하던 사람의 낯빛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눈에 익은 골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여기 지난번에 회장님 모시고 들렀던 그 동네 아닙니까? 수행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자 이영화도 그제야 골목 어귀를 새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간판, 비좁은 처마, 어귀에 놓인 평상까지 어딘가 눈에 익었습니다. 그 끝에 자리한 할매빈대떡 앞을 지날 무렵 안에서 부침개를 부치던 단골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어른 얼마 전에 회장님이랑 같이 오셨던 그 사모님 아니요? 맞네, 맞아. 근데 여긴 어쩐 일로 또 오셨디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웅성거림이 골목을 타고 번졌습니다. 이영화는 손에 든 보따리를 고쳐쥐며 고결이 일러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이 집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단골들이 주고받는 말이 좀채 영문 모를 소리였습니다. 손주가 사는 하숙집과 이 정겨운 빈대떡 골목이 어떻게 한자리에 겹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네 집인디 그래? 이영화가 묻자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이 손가락으로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그가 좋은애 아가씨네 집이지요. 복덕방 하는 연자씨 딸 말이요. 인심 좋기로 소문난 집이라우. 좋은애라는 이름에 이영화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고결의 회사 동료이자 늘 입에 오르내리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손주가 들어간 하숙집이 하필 그 집이었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사람들의 시선이 한데 모이는 가운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강연자가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왔다는 말에 무심코 나선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마당 위로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빈대떡 굽는 소리마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강연자는 마당 한복판에 선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행주를 쥔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좀처럼 떠오르지 않던 기억이 천천히 윤곽을 잡아갔습니다. 이영화 또한 강연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골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마주 선 듯한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단골들도 영문을 모른 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강연자였습니다. 낯익은 얼굴 앞에서 잠시 말을 잊었다가 이내 반가움이 환하게 번졌습니다. 어머, 사모님. 사모님이 여길 어떻게? 강연자가 다가서며 보따리를 받아들려 하자 이영화는 좀처럼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연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하면서도 아련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신세 지는 집이 여기였구먼. 댁이 그 집 안주인일 줄은. 이영화가 겨우 말을 잇자 강연자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진 듯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 집 새 들어 사는 그 팀장님이 사모님 손주였어요? 아유,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네요. 병원 매점에서 도시락 나눠 먹던 그 사모님을 여기서 또 뵐 줄이야.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강연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고강수가 입원했던 무렵 병원 한 구석에서 딸 이야기를 하며 울던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넸던 그날이었습니다. 따뜻한 곰국 한 그릇을 나눠받았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이영화에게도 강연자는 잊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드세요, 사모님. 마침 국 끓여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제가 도리가 아니지요. 비도 올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가셔요. 강연자가 앞장서며 권했지만 이영화의 시선은 자꾸만 강연자의 얼굴 언저리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눈매며 웃을 때 패는 보조개며 어딘가 오래도록 가슴 깊은 곳에 품어온 어떤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이는 까닭이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느낌에 이영화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술렁였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이영화의 속도 모른 채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오르라며 연신 손짓을 했습니다. 골목의 단골들은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고 보니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사모님 손주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또 이렇게 사모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이게 다 무슨 조화인지 몰라요. 강연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이영화는 그 웃는 얼굴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웃을 때 한쪽 볼에 패는 그 보조개가 어찌나 익숙한지 가슴이 다 먹먹했습니다. 이영화는 차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누르며 강연자가 권하는 자리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를 오르는 그 짧은 사이에도 이영화의 눈길은 강연자에게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 두고 온 무언가를 이 집에서 되찾기라도 한 듯한 묘한 떨림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이영화의 코끝으로 부엌에서 흘러나온 구수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강연자가 아침에 끓여둔 공국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영화의 눈가가 까닭없이 시큰해졌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어린 딸에게 끓여주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밤새 공국을 고며 아이 입에 떠넣어주던 그 시절이 냄새 한 줄기에 실려 와락 밀려들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영. 강연자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손사래를 치며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 공국 냄새가 어찌나 정겨운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 우리 딸 어릴 적에 이런 걸 자주 끓여줬거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연자는 자식 셋 키운 이야기며 늦깎이로 따모은 자격증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이영화는 그 말을 하나하나 정겹게 들었습니다. 강연자의 입담에 잠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강연자가 무심코 제 어린 시절을 흘렸습니다. 저야 뭐 어려서 엄마한테 버림받고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컸으니까요. 그 서름을 아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그 한마디에 국자를 쥐고 있던 이영화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말이 가슴 한복판을 찌르고 들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잃어버린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도 어디선가 어미를 원망하며 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눈앞에 이 사람에게서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버림받다니 어머니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영화가 조심스레 묻자 강연자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영화는 차마 더 묻지 못하고 국그릇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자 씨는 참 잘 자랐네. 이렇게 자식들 잘 키우고 야무지게 살림도 꾸리고 어디서 그런 정을 다 배웠을까?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연자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정이라뇨. 그냥 안 받아봤으니까 남한테라도 주고 싶었던 거지요. 받은 게 없으니 줄 줄도 모를 법한데 이상하게 자식들 앞에선 자꾸 퍼주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이영화는 숟가락을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받은 게 없으면서도 퍼주며 살아온 그 마음이 가슴을 더없이 아프게 찔렀습니다. 행여 이 사람이 정말 제 딸이라면 그 모진 세월을 어찌 다 견뎌냈을까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공국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정겨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그 인연의 진짜 무게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마당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강연자가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굳은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이었습니다.
아이고, 비만 오면 이 다리가 또 쑤시네. 옛날에 된 자국이 있는데 굳은 날만 되면 어찌나 시큰거리는지 몰라요. 강연자가 별 생각 없이 치맛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종아리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글쭈글하게 일그러진 그 자국을 본 순간 이영화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손 안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그 흉터 하나만을 단서 삼아 찾아 헤맸습니다. 화재에서 어린 딸을 구해내던 날, 아이의 종아리에 남은 그 자국. 남편 고강수가 제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불길에서 끌어낸 그 흔적이 지금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영화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다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행여 또 헛것을 보고 기대하는 것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 흉터만큼은 결코 헛것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강연자가 치맛단을 도로 내리며 놀라 물었습니다. 이영화는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는 가까스로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비 오는 날은 영 기운이 없네. 이영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더 머물렀다가는 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감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강연자가 비도 오는데 좀 더 쉬다 가시라며 붙잡았지만 이영화는 손주가 기다린다는 핑계로 서둘러 신을 신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이영화의 등 뒤로 강연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사모님, 우산이라도 쓰고 가셔요. 비 다 맞으시겠어요. 강연자가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왔지만 이영화는 괜찮다는 손짓만 남기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어나가는 이영화의 눈에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이영화는 창에 머리를 기댄 채 방금 본 그 흉터를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그 자국. 이번엔 정말 헛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늙은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골목을 이영화는 고개를 돌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너머로 강연자가 서 있던 마당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영화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이름 하나를 속으로 거듭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영화는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아 늘 품고 다니던 펜던트 목걸이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영화는 그 작은 얼굴과 낮에 마주한 강연자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포개어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운 윤곽 위로 낮에 본 그 보조개가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곰국 냄새, 버림받았다던 말, 그리고 종아리의 화상 자국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행여 또 헛된 기대일까봐 두려우면서도 이번만큼은 예감이 다르다는 확신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빈손으로 돌아서던 그날의 절망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이영화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잠든 고강수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좀 일어나봐요. 깊이 잠들었던 고강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야윈 아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고강수가 걱정스레 몸을 일으키자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연순이를. 오늘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본 것 같단 말이에요. 순간 고강수의 졸음이 단번에 달아났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은 고강수는 무슨 소리냐며 아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영화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손주가 사는 그 하숙집, 곰국, 버림받았다는 말, 그리고 종아리의 흉터까지. 이야기를 듣는 고강수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흉터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우리 연순이 다리에 있던 그 자리에. 내가 똑똑히 봤어요. 이영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곰국이며 흉터며 버림받았다는 그 말이며. 어떻게 이게 다 우연이겠어요. 내 가슴이 자꾸 그 아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고강수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행여 또 헛된 기대를 품었다 무너질까
선뜻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흉터를 확인하지 못해 돌아서던 그날의 절망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맙시다. 확실해질 때까지는. 또 당신 마음 다칠까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그러나 고강수의 목소리에도 어쩔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그 아이를 찾아 헤맨 세월이 고강수에게도 한처럼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차마 섣불리 기뻐하지도 못한 채 그저 손을 맞잡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십 번을 찾았다 무너지기를 반복한 세월이 다시 한번 두 노인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 빗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강수는 석권식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재 깊숙한 곳에 자리를 마련하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 실장, 자네한테 긴히 부탁할 게 하나 있네. 조성준이 처 강연자라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살아온 내력을 빠짐없이 좀 알아봐주게. 어릴 적 일까지 전부. 석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성준이라면 고교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를 뒷조사하라는 말에 석권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성준이 처라면 제 친구의 안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캐고 다니는 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신지요? 석권식이 조심스레 망설이자 고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가슴에 묻어온 사정을 꺼냈습니다. 내 자네한테니까 말하네. 우리 영화가 평생을 찾아 헤맨 딸이 있어. 그 아이가 어쩌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영화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내 부탁하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병중인 노인의 절박한 눈빛 앞에서 석권식은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너지던 이영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실망을 두 번 안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섣불리 기대드리는 일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마음 다치시지 않게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석권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답지 않게 더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영화는 거실을 서성이며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강연자를 다시 만나 그 얼굴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고 싶은 조바심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행여 또 빈손으로 돌아서게 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영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낮에 본 그 종아리의 흉터를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 집에 한 번만 더 다녀올까 봐요. 반찬이라도 더 해서. 이영화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고강수가 가만히 손을 저었습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서 실장이 알아보고 있으니 결과부터 들어봅시다. 괜히 들이댔다가 그 사람이 놀라 달아나기라도 하면 우리만 더 멀어지는 거야. 이영화는 그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끝에 겨우 손에 잡힐 듯한 그 얼굴을 또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영화는 창가에 선 채 멀리 보이는 골목 어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행여 강연자가 마음을 닫고 영영등을 돌릴까,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석권식의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윤곽을 잡아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석권식은 굳은 얼굴로 고강수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권식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강연자의 어린 시절 기록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석권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연자 씨는 어린 시절 어느 식당을 하던 부부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빚을 잔뜩 지고 한밤중에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떠돌이 신세가 됐다는 기록입니다.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어렵게 컸다고 합니다. 그 말에 고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식당 부부, 빚, 한밤중에 야반 도주. 그것은 이영화가 평생 곱씹어온 회상과 정확히 맞물리는 이야기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잠시 아이를 식당 부부에게 맡겼던 그날. 다시 데리러 갔을 때 그 부부는 어린 연순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틀림없네. 그 부부가 우리 연순이를 데리고 달아난 그 사람들이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고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석권식도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아내가 회장되기 평생을 찾아 헤맨 그 딸이었다니. 석권식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 다만 아직 유전자 검사 같은 확실한 확인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단정하긴 이릅니다. 지난번처럼 또. 알아. 알지. 그렇지만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식당 부부의 그 시절에 그 흉터까지. 어떻게 이게 다 우연이겠나. 고강수는 손에 든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한 맺힌 세월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서 실장. 이 일은 당분간 자네하고 나만 아는 걸로 하세. 영화한테도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엔 함부로 말 안 할 거야. 또 헛바람 들었다 무너지면 그 사람 못 버텨.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도 입 무겁게 다물겠습니다. 석권식이 무겁게 답하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조성준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친구와 그 아내에게 머지않아 닥칠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을 고생한 친구 부부에게 이것이 도리어 새로운 빛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닿기까지 두 사람이 겪어야 할 진통이 석권식은 벌써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십 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두 노인의 무거운 침묵만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강연자는 거듭되는 이영화의 연락에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이영화는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고 반찬을 더 해다 주겠다며 집에 들르고 싶어 했습니다. 강연자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댁 사모님이 나 같은 동네 복덕방 안악한테 왜 이렇게 마음을 쓰신대? 손주 신세 지는 거야 우리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강연자는 마루에 앉아 조성준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 많은 어른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그 관심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손주 신세 지는 게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댁 어른들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잖아. 조성준이 대수롭지 않게 받았지만 강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득 고강수 댁에서 은수정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며 등급을 매기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댁이랑은 적당히 거리 두는 게 나아요. 괜히 가까이 지내다가 또 무슨 소리 들을지 아냐고.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사람을 어찌나 깔보던지 내가 아주 치가 떨려. 어른들이야 좋으시지만 나는 영 불편해. 강연자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이영화의 호의에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뿌리가 바로 그 집과 한 핏줄로 얽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온 강연자에게 회장댁이란 그저 까마득히 먼 세상의 사람들 일 뿐이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아내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 묘하게 얽혀드는 인연들이 그에게도 까닭 모를 불안을 안기고 있었습니다. 석권식이 며칠 전부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던 것도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당신 무슨 걱정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영. 강연자가 눈치를 채고 묻자 조성준은 황급히 표정을 풀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당신은 그 댁 일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사람 좋은 분들이니까 나쁜 뜻이야 있겠어. 조성준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조여오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회장댁이 찾는다는 잃어버린 딸. 그 두 가지가 자꾸만 한자리에 겹쳐지는 것을 조성준 또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일이었습니다. 조성준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무거움을 애써 삼켰습니다. 어떤 진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조성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수토건 사장 댁에서는 또 다른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대치와 은수정은 강연자가 부쩍 회장 댁을 드나드는 것을 수상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복덕방 아줌마 말이에요.
요즘 들어 어머니랑 어찌나 붙어 다니는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에서 안 나온다니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은수정이 입술을 깨물며 말하자 고대치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불안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무산된 줄로만 알았던 연순 찾기가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낌새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딸을 또 찾기 시작한 거 아니야? 만에 하나 그 딸이라는 게 나타나면 우리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거잖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고대치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어머니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가져간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다. 은수정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한번 떠봐야겠어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어머니한테 들러붙는 건지. 다음 날 은수정은 일부러 강연자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은근히 떠보았습니다. 댁이 우리 어머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낼 사이는 아니지 않나? 무슨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은수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강연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모님이 손주 신세진 게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지. 제가 무슨 속셈이 있겠어요. 저야말로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괜한 사람 잡지 마세요. 강연자의 담담한 대답에 은수정은 도리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떠보려던 쪽이 오히려 머쓱해진 셈이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어머니 방에서 한참을 안 나와. 은수정이 못마땅하게 쏘아붙였지만 강연자는 대꾸 없이 자리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은수정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돌아섰지만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정은 고대치를 붙들고 다시 한번 다그쳤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저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떠보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리가 더 단단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뭘 숨기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야 한다고요. 고대치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작 강연자는 그 의심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회장 댁과 적당히 거리를 두려 마음먹을 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한 점을 향해 위태롭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그 진실을 둘러싼 욕심과 두려움이 먼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강수가 이영화를 데리고 강연자의 복덕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 노인이 나란히 들어서자 강연자는 뜻밖의 방문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회장님까지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에. 강연자가 황급히 자리를 권하며 차를 내오려 하자 이영화가 가만히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자씨,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자네 어릴 적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겠어? 부탁이야. 강연자는 영문을 몰라 두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영화의 눈빛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정겨운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붙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이요? 별로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도 없는데요. 워낙 일찍 부모랑 떨어져서 좋은 기억이 별로. 그 다리의 흉터 말이야. 그건 어쩌다 생긴 건가?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종아리의 흉터를 콕 집어묻자 강연자의 낯빛이 차츰 굳어갔습니다. 그저 안부나 묻던 어른이 어째서 제 어린 시절과 다리의 흉터까지 캐묻는 것인지. 강연자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 불에 댄 거라고 들었어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큰 불에 휩쓸렸었다고만. 근데 사모님이 그건 왜 물으세요? 말끝을 흐리던 강연자는 두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댁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잃어버린 딸. 얼마 전 유정란이 흘리듯 전해준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사모님이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던 그 말. 설마 이 두 사람이 지금 자신을 그 딸과 겹쳐보고 있는 것일까? 강연자는 어렴풋이 그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알아챈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네 복덕방 하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찾으시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발짝 물러서자 이영화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강연자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강수도 무거운 표정으로 강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연자는 두 노인의 그 눈빛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무언가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연자는 차오르는 불안을 누르며 애써 차분한 척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입안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이제 막 자신을 향해 입을 열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연자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강연자는 그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영화가 평생을 가슴에 묻어온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연자의 두 손을 감싸 쥐며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연자씨, 자네가 어쩌면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연순이일지도 몰라.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딸 말이야. 그 다리의 흉터가 우리 아이 흉터하고 똑같아. 그 말에 강연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강연자는 천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연자씨, 저는 어려서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예요. 평생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의 잃어버린 딸이 되라니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게 내버려 두세요. 강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외면해온 상처가 거부의 말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강연자에게 평생을 원망해온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와 나타나 딸이라 부른들 그 세월의 멍이 단번에 지워질 리 없었습니다. 강연자는 차마 두 노인을 더 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영화의 눈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마주한 그 얼굴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연자씨, 제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줘.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지만 강연자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저는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강연자의 단호한 말에 이영화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한마디가 닿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강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풀리려던 매듭이 도리어 더 단단히 얽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 핏줄로 이어졌을지 모를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벽 하나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두 노인의 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강연자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평생을 단단히 닫아 걸어온 마음의 빗장이 누군가의 손길에 흔들리는 그 느낌이 두렵고도 낯설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무엇이 바로 저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강연자는 더욱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평생을 버텨온 자신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연자는 두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텅 빈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연자는 좀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낮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의 흉터를 콕 집어묻던 이영화의 눈빛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늦은 시간 강연자는 끝내 조성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그 사모님이 회장님이 나더러 잃어버린 딸이래. 내가 그 집 딸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강연자가 흐느끼며 토해내자 조성준의 눈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조성준은 이미 석권식에게서 어렴풋이 짐작가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습니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아내의 들썩이는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나버린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 서름을 어떻게 잊고 사나 이 악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내 어린 시절 다 돌려줄 거냐고. 강연자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눈칫밥을 먹던 그날들. 명절이면 부모 품을 그리워하며 홀로 울던 그 밤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밀려들었습니다. 조성주는 아내의 구분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그 깊은 상처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섣부른 위로가 도리어 생채기를 덧낼까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짊어져온 그 하늘, 자신이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여보, 다 울고나.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옆에 있어. 조성주는 그저 그 한마디를 건네고는 아내가 실컷 울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그 어른이 진짜 당신 어머니라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조성준이 조심스레 운을 떼자 강연자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 마요. 나한테 엄마는 없어. 평생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야. 그 말은 꺼내지도 마요. 강연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조성준은 더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석권식에게 들은 이야기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금은 아내의 상처를 건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평생을 짊어진 그 무거운 하늘, 조용히 함께 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강연자가 잠든 뒤에도 조성주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아내에게 닥칠 거대한 진실을 어떻게 함께 견뎌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손만은 끝까지 놓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자의 흐느낌이 빗소리에 섞여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한편 진실의 윤곽을 마주한 고강수와 석권식은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강연자가 품은 오해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서 실장. 그 사람이 우리 영화가 제 발로 자식을 버린 줄로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똑똑히 일러줘야 하지 않겠나. 그 오해를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 고강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자 석권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화는 결코 딸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잠시 식당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빚에 쫓겨 한밤중에 아이를 데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행방마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사람은 자식 잃은 죄책감으로 살았어. 그런데 정작 그 딸은 어미한테 버림받았다고 믿고 산 거야. 이 어긋난 오해를 풀지 못하면 두 사람 다 평생을 한으로 살 거란 말이지.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고강수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고강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 매듭만큼은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석권식도 오랜 친구의 아내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성준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곁에서 강연자 씨를 다독여줄 사람부터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만. 석권식이 조심스레 제안하자 고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래줘. 성준이라면 제 아내를 누구보다 아낄 사람이니까. 곁에서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연자 씨한테 전해줘요. 내가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 없다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그것만이라도 알아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영화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잃은 죄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오래 묵은 오해의 실타래가 이제야 첫 매듭을 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강연자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진실이 닿기만 한다면 어긋난 세월의 한 끝이라도 풀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두 사람은 가만히 품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강연자의 단단한 마음을 끝내 열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노인은 진실이 결국에는 마음에 가닿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생을 어긋나온 인연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고강수는 떠나기 전에 이 한 가지만은 매듭 짓고 싶었고 이영화는 남은 평생을 그 아이 곁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두 노인의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석권식이 조성준을 조용한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두 친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석권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진실을 먼저 꺼냈습니다. 성준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듣기 좀 무거운 얘기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조성준은 잔을 내려놓고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권식의 낯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평생을 찾아 헤맨 딸이 있어.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 그런데 그 딸이 아무래도 자네 안 사람인 것 같다. 연자씨 말이야. 조성준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친구의 입으로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믿으며 살아온 아내. 그 깊은 상처가 사실은 어긋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그게 정말이야? 우리 연자가 그 집 딸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조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권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부부의 야반 도주, 종아리의 화상 흉터, 빛바랜 사진까지. 정황이 너무도 또렷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왔어. 하지만 회장님은 거의 확신하고 계셔. 사모님은 더 하시고. 그분이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맡겼던 부부가 데리고 달아난 거라더라. 평생을 그 죄책감으로 사셨대. 조성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그 한이 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비극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권씨가 우리 연자가 평생을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았어. 그 한이 얼마나 깊은데.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그 사람이 안 무너질지 나는 그게 제일 겁이 난다. 조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석권식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회장님도 그 마음 다 헤아리고 계셔. 다만 회장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셔. 그것만은 너도 알고 있어라. 조성준은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강연자에게 전해야 할지 조성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섣불리 꺼냈다가 아내가 더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두 친구는 한참을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고교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벗 사이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진실 하나가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성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연자씨 곁은 네가 지켜줘야 한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만은 변하면 안 돼. 석권식의 진심 어린 당부에 조성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평생을 견뎌온 그 한이 어쩌면 이 진실로 인해 비로소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조성준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고강수와 이영화가 다시 강연자를 찾았습니다. 강연자는 두 노인을 마주하기 부담스러웠지만 차마 문전박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어렵게 자리를 잡고 앉은 이영화가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연자씨,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때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딸을 식당하는 부부한테 잠깐 맡겼었어. 곧 데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며칠만 맡아달라고. 이영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묻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데리러 갔을 때는 그 부부가 빚을 잔뜩 지고 한밤중에 도망을 가버린 뒤였어. 우리 아이까지 데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우리 연순이 얼굴 한 번을 더 못 봤어. 수십 년을 그렇게 찾아 헤맸어. 강연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알던 과거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발로 자식을 내다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그 식당 부부가 한밤중에 빚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강연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떠돌이로 자라야 했던 그 까닭이 어머니의 무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니. 고강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자네 찾느라 다 보냈어. 단 하루도 자네를 잊은 적이 없었네. 명절이면 자네 목까지 상을 차려놓고 울었어. 내가 다 지켜봤네. 강연자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을 떠받쳐온 원망의 기둥이 발밑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니.
그럼 제가 평생을 원망한 게 다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강연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이영화가 떨리는 손으로 강연자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래, 연자야.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잠깐 맡긴 그 사이에 너를 잃어버린 것뿐이야. 그게 내 평생의 죄였어. 이영화의 입에서 처음으로 연자야라는 부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연자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라는 사람의 다정한 부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데도 강연자는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부름이 이제는 너무 늦게 찾아와 도리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연자는 큰 충격에 휩싸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루 위에는 풀려난 진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어긋나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태롭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강연자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내다버렸다 믿어온 어머니가 실은 자신을 잃고 더 오래, 더 깊이 아파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강연자는 깊이 흔들렸습니다. 원망으로 단단히 굳어있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워해온 그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한순간도 잊지 못한 채 살아왔다니. 어린 시절 명절마다 부모를 그리며 울던 그 밤들이 한꺼번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어긋난 세월이 단번에 메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연자는 방 한구석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멸시,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기대지 못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도리어 더 큰 혼란을 안겼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벗고 나면 그 안에 남은 것은 그저 상처받은 어린아이뿐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강연자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나는 그 세월을 어떻게 다 견디고 살았는데. 강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버림받았다 믿으며 견뎌온 그 긴 세월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강연자가 눈칫밥을 먹으며 흘린 눈물, 외로움에 떨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가슴에 생생했습니다. 진실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영화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연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연자는 그 손을 차마 잡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평생의 상처가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직은 못하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강연자는 끝내 두 사람을 마주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이영화의 내민 손이 허공에서 머물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자야.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불렀지만 강연자는 차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부름이 가슴을 후벼 파면 팔수록 강연자는 더 단단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버텨온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과 그 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풀린 오해가 곧바로 화해로 이어지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영화는 곧바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딸일지도 모를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한시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자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영화가 다가서려 할수록 강연자는 오히려 한 발짝씩 물러섰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강연자가 겪어온 버림받은 세월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몸이 자꾸만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자꾸 이러지 마세요. 저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엔 제가 짊어진 게 너무 무거워요. 강연자가 어렵게 입을 열자 이영화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강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멍을
며칠 만에 풀어내라 다그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서둘렀나 보다. 미안해, 연자씨. 나는 그저 자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러섰지만 두 사람 사이의 패인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핏줄로 이어졌을지 모를 두 사람 사이에 풀린 오해와는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의 골이 깊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자는 멀어지는 이영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강연자 자신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풀렸으되 그 진실이 두 사람을 곧바로 화해로 데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상처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영화는 그날도 자리에 누워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곁을 지키던 고강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 사람도 평생 짊어진 게 있는데 어떻게 단번에 마음을 열겠어. 우리가 기다려줍시다. 천천히 그 사람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영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만났는데 그 거리가 도리어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그 아이가 있는데도 그 마음에는 좀처럼 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화는 강연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밤이 깊도록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래도 이영화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아이를 이제와 다시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강연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손을 내밀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어긋난 마음 위로 머지않아 또 다른 풍랑이 몰려오리라는 것을 두 노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헤매온 끝에 겨우 닿은 인연이 또 한 번 모진 시험대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치와 은수정이었습니다. 부쩍 잦아진 두 노인의 강연자 방문을 수상히 여기던 두 사람은 끝내 그 진실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 잃어버린 딸이라는 게 그 복덕방 아줌마라는 거예요? 강연자, 그 여자. 그 데카르트니 밀피운이 아는 척하던 그 여자가. 은수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고대치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평소 노는 물이 다르다며 깔보던 바로 그 여자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딸이라니. 재산을 나눠야 할 상대가 다름 아닌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댄스 교습실에서 번번이 기싸움을 벌이던 그 상대, 프랑스 디저트를 두고 무안을 주던 그 여자가 하필이면 시어머니의 핏줄이라니. 은수정은 분과 충격이 뒤섞여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어머니 딸이라고? 그럼 우리 몫을 그 여자한테 나눠줘야 한단 말이야? 그것도 하필 그 여자한테? 고대치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수정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이 진실을 덮어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 일이 정식으로 알려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요. 호적에 올리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요. 은수정이 도끼 어린 눈으로 속삭이자 고대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진실을 묻어버릴 궁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끝에 겨우 마주한 두 사람의 인연을 정작 곁에서 지켜보던 자식 내외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 위로 또 다른 거짓과 음모가 더 씌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정이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더 못 가게 막아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신지부터 알아내야 하고 변호사도 다시 만나봐야겠어요. 호적에 올라가기 전에 손 쓸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은수정의 말에 고대치도 어두운 표정으로 동조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깔보던 사람에게 제 몫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눈빛이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가까스로 풀려난 오해와 진실 위로 또 다른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를 향해 그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작 강연자는 그 위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생의 한을 풀려는 간절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한을 짓밟으려는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풀려난 진실이 화해로 가닿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강연자는 마루 끝에 가만히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치맛단을 천천히 걷어올려 종아리의 화상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화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흔적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무심히 지나쳐온 그 자국이 실은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흉터 하나가 평생을 떠받쳐온 원망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과 사실은 자신을 잃고 더 오래 아파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진실. 그 사이에서 강연자의 마음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 강연자의 입에서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던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그리움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받아들이자니 평생의 상처가 발목을 잡았고 외면하자니 핏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미움으로 버텨왔는데 그 미움마저 거두고 나면 무엇으로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강연자는 흉터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우글쭈글한 그 감촉 너머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평생이 고스란히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어린 자신을 끌어안았을 그 손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맸을 그 세월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핏줄의 무게가 강연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니. 강연자는 흉터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며 쌓아온 마음이 이제는 갈 곳을 잃은 채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움을 거두자니 그 세월이 억울했고 미움을 붙들고 있자니 그 어머니의 한이 너무도 깊었습니다. 강연자는 흉터 위에 얹은 손에 가만히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한 사람의 평생이 자신의 평생과 한 줄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다는 것과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강연자의 가슴 속에서는 원망과 그리움이 여전히 거세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미워하며 버텨온 그 마음마저 사실은 어머니를 향한 깊은 그리움의 다른 얼굴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당 위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자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흉터를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풀린 오해와 새로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세월의 골 사이에서 한 핏줄로 이어졌을지 모를 두 사람의 어긋난 인연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품은 채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회차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곰국 한 그릇으로 이어졌던 인연을 따라 강연자의 집 앞에 서게 된 그 마지막 장면을 인물들의 마음과 그동안 깔려온 단서들을 따라가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한 핏줄로 이어졌을지 모를 두 사람이 어째서 하필 지금 마주 서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 담긴 무게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강연자의 집 앞에 서게 된 마지막 장면은 사실 한참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인연의 끝자락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곳은 병원 매점이었습니다. 그때 이 영화는 딸 문제로 홀로 울고 있었고 강연자가 먼저 다가가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영화는 딸에게 주려고 정성껏 싸운 도시락을 강연자에게 나눠주었고 따뜻한 곰국까지 건넸습니다. 강연자는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제 상처보다 자식 상처가 더 아픈 법이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이 대목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이 나눈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울고 있었고 강연자는 버림받았다고 믿는 자식의 마음으로 그 울음을 위로했습니다. 같은 상처의 양쪽 끝에 선 두 사람이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마음을 나눈 셈입니다. 곰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 영화가 잃어버린 어린 딸에게 끓여주던 음식의 자리였습니다. 그 음식을 강연자가 받아 먹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돌아보면 결코 가벼운 우연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이 인연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한 번 더 겹쳐졌습니다. 이 영화가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강연자의 얼굴을 알아본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서 이 영화가 강연자의 집 앞에 선 일은 단순히 손주를 챙겨준 집에 고마움을 전하러 간 발걸음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곰국으로 시작된 이 인연이 강연자의 집이라는 한 점으로 모여드는 흐름이 두 사람을 더 깊은 자리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단서는 강연자의 종아리에 남은 화상 흉터입니다.
이 흉터의 의미를 알려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영화가 경찰서에서 연순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입양과 파양 기록이 일치하고 나이대까지 비슷하다는 보고를 믿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영화가 종아리를 확인하고 싶다고 청했을 때 그 여성의 다리에는 흉터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이영화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장면 뒤에 다른 한쪽에서는 강연자가 비만 오면 다리가 쑤신다며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 선명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의 여성에게는 없던 그 흉터가 강연자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영화가 찾는 연순의 결정적 단서가 정작 이영화가 곰국을 나눠준 그 사람의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이 두 장면을 일부러 붙여 보여준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진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있었으되 둘 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흉터는 오래전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정작 강연자 본인은 자신의 과거와 이영화의 사연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두 사람이 마주 선 자리에서 이 흉터가 다시 한번 화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화가 강연자의 다리를 보게 되거나 곰국과 흉터와 옛 기억이 한자리에서 겹쳐지는 순간 이영화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예감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흉터 하나가 어긋나 있던 두 사람의 세월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열쇠로 놓여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매듭은 한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정반대로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강연자는 평생을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로 믿고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눈칫밥을 먹었고 명절이면 부모를 그리워하며 홀로 울었습니다. 그 서름을 알기에 제 자식들에게는 더 모질게 굴지 못했다고 받은 게 없으니 도리어 남에게라도 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강연자의 다정함은 사실 평생 받지 못한 정을 거꾸로 길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화의 기억은 다릅니다. 이영화와 고강수의 회상 속에는 형편이 어려워 어린 딸을 식당 부부에게 잠시 맡겼던 날이 있습니다. 곧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부부가 빚을 지고 한밤중에 아이까지 데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행방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영화에게 일은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 없이 자식 잃은 죄인의 마음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같은 헤어짐을 두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믿고 한 사람은 잃어버렸다 아파합니다. 이 어긋난 기억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진짜 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헤어짐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강연자가 떠돌이로 자라야 했던 까닭은 어머니의 무책임이 아니라 식당 부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로 흐름이 이어질 때 이 아반도주의 진실이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강연자가 평생 떠받쳐온 원망의 기둥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화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강연자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렇습니다. 강연자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평생 원망해 온 사람입니다. 그 원망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두른 갑옷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있어야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와서 누군가 나타나 잃어버린 딸이라 부른다 해도 강연자가 선뜻 그 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과 그 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생 미워해온 그 마음이 갈 곳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망을 거두고 나면 그 안에 남는 것은 그저 상처받은 어린아이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강연자에게는 쉽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연자는 이미 다른 자리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다 제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순리대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담담히 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핏줄이라는 갑작스러운 무게 앞에서도 단번에 무너지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며 시간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흐름에서 이영화가 다가설수록 강연자가 도리어 거리를 두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풀린 오해 위로 거부라는 또 다른 상처가 더 씹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강연자의 거부는 이영화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려는 안간힘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미움으로 버텨온 사람이 그 미움마저 거두고 나면 무엇으로 그 긴 세월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거부하는 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견뎌온 시간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리면 강연자가 등을 돌린다 해도 그 안에 그리움이 함께 깃들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평생의 상처가 거세게 부딪히는 자리에 강연자의 다음 발걸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인연을 곱지 않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치와 은수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영화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엿들어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 입양과 파양 기록이 일치한다는 보고가 오가던 자리에서 두 사람은 방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동요했습니다. 은수정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어머니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가져가면 너무 억울하다며 국내 최대 로펌을 알아보자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연자라는 인물은 두 사람에게 이미 맞득자는 상대입니다. 은수정은 댄스 교습실에서 번번이 기싸움을 벌이던 그 상대가 강연자라는 사실을 알고 노는 물이 다르다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프랑스 디저트를 두고 무안을 주려다 도리어 한 방 먹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강연자가 시어머니 이영화와 1시간 가까이 가깝게 지내다 가는 모습을 은수정은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강연자가 이영화의 잃어버린 딸로 밝혀진다면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재산을 나눠야 할 상대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가 하필 자신들이 깔보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욕심이 함께 건드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로 갈수록 고대치와 은수정이 이 진실을 덮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연순 찾기가 무산된 줄로 알고 안도하며 노래까지 흥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진실의 재등장은 두 사람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끝에 겨우 닿은 인연 위로 욕심에서 비롯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서둘러 밝히려는 또 다른 힘은 고강수에게서 나옵니다. 고강수는 병중인 몸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간호하느라 제 아픈 것도 잊고 지낸다고 다정하게 굴면서도 떠나기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연순을 찾겠다는 약속만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영화가 당신이 떠나지 말고 연순도 함께 만날 수는 없는 거냐며 눈물을 보인 장면은 두 사람에게 이 일이 단순한 자식 찾기가 아니라 마지막 숙제임을 보여줍니다. 고강수에게 연순을 찾는 일은 아내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영화는 자식을 잃은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명절이면 그 아이 목까지 상을 차려놓고 울던 사람입니다. 고강수는 그 곁을 평생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의 실패로 이영화가 나흘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 고강수는 아들 고대치가 서건식을 탓하려 들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라며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이 일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거기 묻어납니다. 이런 고강수의 절박함은 다음 회의 흐름에 속도를 더합니다. 한가하게 시간을 두고 진실을 확인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연자라는 단서가 다시 떠오른다면 고강수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조급함이 도리어 강연자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강수의 시간과 강연자의 시간이 어긋나는 자리에 또 하나의 긴장이 놓여 있습니다. 두 집안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데에는 고결과 조은혜의 동거도 큰 몫을 합니다. 고결이 독립해 들어간 집이 알고 보니 조은혜의 집이었고 그 집은 강연자가 운영하는 복덕방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입자로 들어갔고 강연자는 손주를 챙겨주는 마음으로 하루 두 끼를 차려주었습니다. 이영화가 손주를 살뜰히 돌봐준 집에 고마움을 전하러 가려 한 것도 바로 이 인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고결과 강연자가 이미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연자는 고결이 집에서 한결 편안해 보인다며 마음을 쓰고 이영화가 음식 장만에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해 죽을 끓여보낼까 고민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작 그 며느리가 고결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가족이 묘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손주를 매개로 두 집안이 이미 한 식탁 가까이까지 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영화가 강연자의 집 주소를 손주 고결에게 물어 그곳에 도착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두 집안을 한마당에 세워놓습니다. 다음 회에서 이 마당이 진실이 떠오르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결과 조은혜의 인연이 이영화와 강연자라는 한 핏줄로 이어졌을지 모를 두 사람을 같은 자리로 불러 모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국으로 시작된 인연, 종아리의 화상 흉터, 버림받았다는 믿음과 잃어버렸다는 진실의 어긋남, 그리고 그 위로 드리워지는 욕심의 그림자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한 핏줄로 이어졌을지 모를 두 사람이 마침내 한마당에 마주 섰지만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그 길이 곧바로 화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풀린 오해 뒤에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그 떨림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화와 강연자가 한마당에 마주 선 그 순간의 무게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무엇보다 공국과 종아리의 흉터가 어떻게 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그 단서들이 마음에 남으셨으면 합니다.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던 세월이 사실은 잃어버린 세월이었다면 강연자는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서 두 사람의 어긋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그 곁을 노리는 눈길은 무엇을 꾸미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